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23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혜경 씨가 공사 구분이 많이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감사를 이유로 들며 사실관계 언급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놓고 야권은 압박을, 여권은 구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했습니다. 이문정 검사는 법원의 기소 여부 판단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기차가 폭발해 인근 차량 5대가 불탔습니다. 폭발 차량은 충전을 마친 지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였습니다. 중고마켓에서 찾는 물건이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은 명품이, 제주도는 자전거와 낚시가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할 거라는 불안한 예상이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숫자를 세는 것도 무의미한 사실상의 통제 불능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늘은 5만 명에 육박했고 이달 말에는 하루 23만 명까지 확진자가 나올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아 확진 자체를 모르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도 사실상 통제를 포기하고 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먼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 고위험군 대상인 PCR 검사는 대기 시간이 길지 않은 반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은 여전히 많습니다.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좀 밀집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감도 있고요. 비효율적인 느낌이 계속.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최근 검사 건수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규 확진자는 어제 3만 명대에서 하루 만에 5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최소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음성이 꽤 많을 텐데 지금 5만 명 정도 확진자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자르고 귀찮아서 안 받는 분들 천진데 점점 언더카운팅이 심해지겠죠. 오늘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이대로라면 이달 말 하루 환자 23만 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방역당국 예측치인 17만 명보다 6만 명 이상 많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5만 명이 넘으면 음압시설이 없는 일반 병동에서도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고 의료진은 확진돼도 3일 격리 후 근무하도록 해 최악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내일부터는 집중관리군이 아니면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이른바 셀프 재택 치료가 시작됩니다. 확진이 되더라도 알아서 몸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도 해야 합니다. 정세가 악화되면 동네 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고 약국에는 재택 치료 꾸러미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약국마다 이어지는 자가검사 키트 대란. 자가검사 키트는 이제 좀 물량이 딸려가지고 곧 이제 소진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 확진자는 고위험군이 아니면 집에서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폐혈제와 체온계,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도 집중관리군에만 제공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하는 거 그거는 없다고 그래서 못 샀어요. 때문에 확진에 대비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러 나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합 감기약과 폐혈제 수요도 늘었습니다.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 분량 생각하시고 사가시는 것 같아요. 아예 진통제 등 상비약을 묶어 재택치료 꾸러미를 내놓은 약국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자가격리가 되거나 하면 약을 못 받았을 때 이제 많이 좀 불편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 정부는 증상이 생기면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앞서 확진자들이 치료제조차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약도 제시가 안 도착하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이거 뭐가 될까? 각자 도생이 요새는.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6만 8천여 명으로 관리 여력의 76%에 달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자, 이제 정말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이제 문제는 위중증 환자가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가에 있습니다. 아직은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세로 돌아섰고 이달 말에는 1000명까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이전 코로나보다 확실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감의 2배 수준이어서 무작정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비한 병상 준비 상황은 또 어떤지 성민혁 기자가 긴급히 점검했습니다. 문 여러 개를 지나서야 격리 병동이 나옵니다. 병동 내 압력 수치는 항상 0 아래를 가리킵니다. 검사부터 입원, 수술 등 진료의 모든 과정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민간 최초의 감염관리센터입니다. 건물 전체가 이렇게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음압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4층 전체가 10분 만에 내부 공기를 90% 이상 정화할 수 있는 공조실로 활용되는 겁니다. 내일 문을 여는데 감염병 환자와 의료진의 동선도 철저히 분리했습니다. 환자를 안전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환자에게 전파되는 위험도 최소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센터 개소로 아산병원은 기존 중증병상 53개에 병상 56개를 더해 위중증 환자를 최대 109명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7명이 늘어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이고 이달 말엔 최대 1000명이 넘을 거란 전망에 중증 병상을 준비하는 겁니다. 델타에 비해 3분의 1 이하의 치명률이면서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노바백스 백신은 오늘 29만 2천 회분이 처음으로 출하됐습니다. 상온에서 유통과 보관이 가능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장애인에 우선 접종할 예정이며 세부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됐던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논란이 불거진 지 12일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는 공사 구분이 부족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제보자 A 씨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장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사 기자회견장에선 김혜경 씨가 고개를 숙입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씨는 7급 공무원 A 씨에게 각종 집안일과 약 대리 처방 등을 지시한 전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오랜 인연이라고 표현하며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 씨는 제보자 A 씨에게도 사과했지만 자신은 A 씨와 소통한 적이 없고 배 씨와 A 씨의 관계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A 씨와 배 씨의 관계를 몰랐다고 그래서 법인카드 유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질의응답까지 9분간의 회견을 마친 김 씨는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음식들은 가족들이 먹은 건가요? 회견 직후 제보자 A 씨는 꼭 답해야 하는 질문에는 하나도 답하지 않았다며 진정성이 느껴지지도 본질을 관통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 유용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그 많은 양의 음식은 누가 먹었는지를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씨의 직접 사과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당 내분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일단은 김 씨가 한 번은 나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모레 종편 4사와 보도 채널이 공동 주관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리기 전에 뭔가 정리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불법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인 지난 2일 상시 조력을 받은 건 아니라는 해명을 담은 짧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 본부장은 나흘 뒤 국민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고 어제도 이 정도 해명과 사과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이 제보자 A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한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이 벌어졌고 비서가 약을 타올 수도 있다는 식의 감싸기도 이어졌습니다. 저도 내 아플 때 내 약을 제 비서가 사다 줄 때가 있거든요. 20대 남성들이 이 탈모제를 예를 들면 40대 혹은 50대 아버지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고 당내에선 내로남불식 대응에 대한 친문 진영의 지적까지 나오면서 내분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155글자 사과문이 349글자로 늘었을 뿐 의혹의 핵심은 대부분 비껴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사과하시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수사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죽도 못 올린 내용의 입장문을 그저 카메라 앞에서 몇 분간 서서 읽었을 뿐이라며 가만 있는 이만 못한 가짜 사과쇼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갑자기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죠. 여당 반장 서주민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오늘 기자회견은 5시에 열렸는데 공지가 된 건 몇 시였습니까? 1시간 전인 오후 4시였습니다. 4시에 공지하고 5시에 기자회견도 굉장히 급박하게 이루어졌군요. 일단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김혜경 씨 문제가 반영된 여론조사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김혜경 씨 직접 사과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반대, 또 친문 진영에서는 필요하다는 기류여서 당내 갈등으로까지 좀 번지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선대위 지도부도 직접 사과까지 갈 건 아니라는 생각이 원래 좀 강했지만 이 주말이 넘어가면서 이 여론의 추이가 조금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예.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다.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바뀌었죠. 예. 특히 갑질 논란,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경우 2030 세대가 민감해하는 공정 이슈인데 지나치게 감싸다가 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김혜경 씨 사과 기자회견, 서 반장은 이제 출입처 취재를 지휘한 이제 여당 반장인데 어떻게 봤습니까? 네, 뭐 일단 시기적으로 더 늦추지 않았던 것, 또 이 김 씨가 직접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합니다. 예, 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지난 2일에 냈던 서면 입장문과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때도 배모 씨와 오랜 친분 관계 때문에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게 부정기적이었고 또 직접 지시를 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해명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포괄적 사과만 했을 뿐 이 대리 처방, 사적 심부름, 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떤 부분에 대해 사과한 것이냐는 추가 질문이 나왔지만 이 수사와 감사에 협조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예,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김 씨 말대로 사실 이번 의혹은 단순히 도덕적 논란을 넘어서 의료법 위반 또 횡령 등 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건 이 불법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이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던 이재명 후보의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수가 있는 거죠. 예, 물론 신속하게 수사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게다가 김 씨 의혹 수사가 이첩된 곳이 바로 수원지검인데요. 이 후보 대학 후배이자 이 친여 성향으로 꼽히는 신성식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예. 이 산하의 성남지청에서는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경기도 감사 역시 이 후보 측근 논란이 있고 이 관련자들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결국 이 정도로 사과하고 수습하면서 대선을 치르겠다, 이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내용도 참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만 네. 대선 한 달 앞두고 두 유력 대선 주자 후보의 배우자가 모두 다 사과하는 참 네.
참 이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12월이었죠. 김건희 씨 사과는.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일단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김건희 씨 때와는 달리 마스크를 쓴 채로 회견을 진행했고요. 본질은 비켜갔지만 어쨌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는 것도 그때와는 달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명보다는 포괄적인 사과에 그쳤다는 점은 비슷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뭘 잘못했고 또 이 뭘 사과한다는 건지 모를 사과였다면서 평가절하했는데 이 김혜경 씨 오늘 사과에 대한 국민의힘 평가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관계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저 발언은 김건희 씨 사과회견 때 나온 발언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당의 기대대로 여론이 좀 잠잠해질까요? 뭐 일단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의혹의 내용이 공정 이슈를 자극하는 악성이어서 이 중도층의 마음까지 돌려놓기에는 좀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예. 또 추가 의혹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른바 이 김혜경 리스크가 이 대선 판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예, 모레 토론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예. 예, 서주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 사과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더 지켜보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집권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가 당장 불쾌하다는 반응을 냈고 이재명 후보는 정치 보복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 발언의 앞뒤 맥락 그리고 여권이 발끈하는 이유까지 이태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월성 원전, 울산 선거 개입 수사 등은 막고 야당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시켰다는 비판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않고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선을 지켜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을 노골화했다, 윤석열의 공포 정치라며 일제히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정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셔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윤 후보는 내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남이 하면 보복이냐고 반박했고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이준석 대표는 적폐청산을 가장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폐라며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선을 꼭 4주 남기고 막판 단일화 이슈가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여권에서도 이재명,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재명, 안철수 단일화가 가능한 일인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워낙 드라마 같은 것이어서 오늘 하루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광희 기자가 정리합니다. 야권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야권 단일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야권의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대연합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문열 작가도 1997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패배를 언급하며 안철수 후보가 당시 이인재 후보의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는 신뢰만 있으면 10분 내에 단일화를 끝낼 수 있다고 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발끈했지만 그것 자체가 뭐랄까요? 좀 일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만나자는 연락이 온다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면서 여지를 뒀습니다. 안 후보에 대한 여권의 구애는 점점 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까지 나섰습니다. 정치적 노선과 또 가치, 또 공약들, 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여권 일각에선 총리 제안설까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지난 한 달 동안 일들이 진행돼 왔다는 사실. 하지만 안 후보 측은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면서 선을 그었고
이재명 후보도 협상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보도를 보고 이런 거 하고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거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야 양쪽에서 모두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어느 쪽도 혼자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분석해 봤더니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기보다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에게 모두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홍현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가정한 3자 대결을 보겠습니다. 다자 대결 때보다 윤 후보는 7.4%포인트 오르고 이 후보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자 대결 때 안 후보를 지지했던 12.1% 응답자의 4.3%포인트가 윤석열 후보로 이동했는데 이재명 후보로도 1.4%포인트가 옮겨갔습니다. 기타, 없다, 모르겠다로 선택을 포기한 응답자가 5.4%포인트로 가장 많았는데 안 후보 지지층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흩어지니 단일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단일화로 인한 정치적 상징성과 그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계산법에서는 잡히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35% 가운데 22.2%포인트가 안철수 후보 지지로 이동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로 이동하는 비율은 0.9%포인트에 불과한데 윤 후보 지지층의 정권 교체에 대한 높은 열망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경우 각각 86%, 77%로 높은 편이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55%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안 후보가 완주하더라도 사표 방지 심리가 작용해 현재 지지율만큼 득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판정 논란을 이겨내고 재정비한 우리 쇼트트랙이 잠시 후 다시 메달에 도전합니다. 베이징 현재 나가 있는 장동욱 기자 연결합니다. 장 기자, 자 남자 1500m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이 순조롭게 준결승에 진출했죠? 네, 우리 대표팀 선수들 판정 논란과 빙질 문제를 분노의 질주로 넘어섰습니다. 황대현과 이준서, 박장혁 모두 조금 뒤 벌어질 남자 1500m 준결승에 출격합니다. 남자 대표팀 선수들은 억울했던 판정에 무언의 항의라도 하듯 준결승을 깔끔하게 뚫어냈습니다. 각각 중국, 일본 선수와 한 조에 속했던 이준서와 황대헌은 군더더기 없는 스케이팅으로 조 1위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지난 경기 도중 왼손 부상을 당했던 박장혁도 강한 출전 의지를 드러낸 끝에 치료를 받고 돌아와 당당히 준결승을 밟았습니다. 에이스 최민정은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여자 쇼트트랙 1000m 예선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잠시 뒤에 벌어질 3000m 계주 준결승도 간단히 통과한다는 각오입니다. 네,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 오늘은 혹시 모를 판정 시비에 대비해서 아예 외곽으로 스케이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경기 이후에 판정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우리 대표팀 오늘 판정 논란 여지조차 주지 않는 여유로운 스케이팅을 펼쳤습니다. 준결승에 오는 우리 세 선수 모두 박장혁이 중국 선수와 준결승을 같은 조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윤홍근 선수단장은 국제빙상연맹 회장과 비공개 화상회의를 통해 다시금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판정 논란 피해를 본 헝가리 역시 IOC의 심판에 대한 윤리 조사를 요청하면서 판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폭발했습니다. 이 불이 순식간에 주위 차량으로 번지면서 자동차 5대가 불탔습니다. 폭발은 충전을 마친 지 1시간 정도 만에 벌어졌는데 이 하동원 기자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흰색 자동차가 갑자기 폭발하고 시뻘건 화염이 주변 차량까지 뒤덮습니다.
연료통 터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거든요. 엄청 위험했어요. 막 검은 연기들이 엄청 많아갖고. 어제 낮 4시 55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차가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져 옆에 주차했던 차량 4대도 불탔습니다. 차량 소유주는 2시간가량 충전을 마치고 주차한 지 54분 만에 폭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충전하고 세워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문제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전 후 배터리 내부에 압력이 배출되지 않아 폭발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소 가스가 어떤 암만큼 안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방출이 되면서 화염이 동시에 붙어서 그렇게 폭발성 화염이. 경찰은 불탄 전기차를 국가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하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땔감으로 난방을 하는 화목 보일러가 난방비 부담을 덜어줘서 농촌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보일러 연통이 과열되거나 불씨가 날리면서 가정 화재에 그치지 않고 대형 산불로 번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일러실이 검게 그을렸고 불에 탄 잔해물이 널브러졌습니다. 지난 8일 경기 가평의 한 전원주택 화목 보일러에 불이 났습니다. 보일러의 장작을 넣으러 보일러실에 갔는데 땔감 중에 불이 착화되어 열수 중이었다 이렇게 단지는 이렇게. 지난 7일엔 강원 원주와 전북 익산에서도 화목 보일러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보일러 근처에 놓아둔 빨래 등 가연성 물질에 불씨가 튀거나 연통이 과열된 게 원인이었습니다. 화목 보일러는 난방비 부담이 적지만 불티와 연통 과열 등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난 화목 보일러 화재는 1,644건으로 8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화목 보일러 화재는 땔감을 구하기 쉬운 농촌이나 산촌에서 주로 쓰다 보니 산불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원과 부산 등 동해안 일대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 습도가 이제 감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산림 내에 있는 탈 수 있는 그런 물질들, 뭐 낙엽들이나 잔가지 이런 것들이 바짝 말라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2020년 5월 축구장 120배 산림이 불탄 고성 산불도 화목 보일러 화재가 원인이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한 달여 만에 실종자가 모두 수습됐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장래 중단을 선언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제대로 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경찰과 국토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서 합동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배상용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조사단이 무너진 아파트 상층에서 콘크리트 시로를 채취합니다. 경찰과 국가수, 고용노동부 등도 38층 옥상까지 살피며 현장을 합동 감식했습니다. 붕괴 현장 감식과 시로 채취는 사고 29일 만인 오늘이 처음입니다.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 원인, 사고 책임자를 명백히 가려내어 실종자 6명을 모두 수습하면서 경찰과 국토부의 원인 조사가 빨라지고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장례 절차도 중단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저희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지 장례나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무너진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공법, 같은 설계, 같은 자재로 건물을 올렸는데 201동만 부실 시공이냐,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무너진 201동 외 나머지 7개 동도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전면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요즘 인터넷 중고거래 많이 이용하시죠? 이 중고마켓에서 찾는 물건이 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는 명품 브랜드가, 제주도에서는 낚시 같은 레저용품이 많이 검색됐다고 합니다. 김충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오초롱 씨는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명품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새 제품보다 30-40%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자율적으로 팔기 때문에 뭐 빈티지나 진짜 희소 가치가 있는 매력이 사실.
한 중고거래 앱이 사용자들의 지난해 검색 키워드를 분석해봤더니 서울 강남구의 경우 샤넬과 에르메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4위는 루이비통, 프라다와 구찌도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자전거, 냉장고, 캠핑 등이 검색 상위를 차지한 전국 순위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1인 가구 청년 비중이 높은 관악구는 IT 제품 거래가 활발합니다. 노트북과 모니터가 각각 3, 4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아이패드, 애플워치, 아이폰도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서울대역 주변으로 해서 IT 기계나 아니면 스마트워치 같은 게 좀 자주 올라오는 품목도 많다 보면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스포츠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많은 제주도는 자전거가 1위, 낚시 3위, 오토바이가 5위입니다. 지역별 소득과 세대, 문화의 차이가 중고 거래 앱 거래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네, 요즘은 초등학교 입학 때 사주는 게 휴대폰일 정도로 대다수 초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게 이른바 키즈폰입니다. 아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부모 걱정을 덜어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초등생 10명 중에 8명이 걸으면서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위치를 전송하고 영어 교육 영상을 시청합니다. 어린이 전용 스마트폰, 일명 키즈폰이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위치를 사진으로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니까 집에서 그냥 집안일을 하고 있어도 좀 덜 불안하고. 새학기 전인 1월에서 3월 키즈폰 판매량은 연간 판매량의 절반 수준. 미래 고객을 확보하려는 통신 3사는 일제히 소비자 공략에 나섭니다. 애들이 쓸 수 있는 어플이나 사용 시간 등 이런 거를 제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안심하고. 문제는 사고 위험성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이 걸으면서 휴대폰을 보는 일명 스몬비족입니다. 특히 이들 중 36%가 교통사고를 경험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오래 사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의 경우 순간 집중력이 높아 성인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다며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편파 판정 논란이 거셉니다. 대선 변수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후보는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격침시키겠다고 했고 야당은 사드 배치는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반대하더니 이제 와서 반중 정세에 편승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영해 침범은 격침해버려야 한다고 한 건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해 5도를 찾아 필요하면 납포 몰수해야 한다고 한 것보다 한 발 더 나간 발언입니다. 무력으로 저항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강경 대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국민의힘은 편파 판정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올라타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어선을 격침시키면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는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3일 TV토론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사드 추가 배치에 반대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중 3불 약속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 때문이죠. 너무 굴욕적인 중국 사대주의 아닙니까? 정의당은 반중 정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나쁜 정치라며 자칫하면 중국과의 국지전 위험이 발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에서 촉발된 반중 정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중계를 지켜본 분이라면 누구나 해도 너무했다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이 생각들이 우리 대선과도 맞물려 중요한 변수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우리 선수단 철수하라는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비단 판정 문제 때문만은 아니겠죠. 원래 우리
국민들의 반중 정서가 이렇게 컸습니까? 네, 한국리서치가 올 1월 실시한 주변 5개국 호감도 조사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55.8도로 가장 높았고요. 러시아, 북한, 일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은 27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1년 전엔 29.6도를 기록해서 4위였는데요. 일본보다 낮은 5위로 내려왔습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반일 정서가 더 클 것 같은데 반중 정서도 만만치가 않군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네, 또 다른 조사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주나 봤더니 황사 미세먼지 문제가 89.4%로 1위였고요. 예. 코로나 발생과 대응, 그다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사드 보복 순이었습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준 사건들이죠. 또 한중 역사 문화 갈등도 72.7%나 됐는데요. 올림픽 개회식에서 불거진 한복 논란 이전부터 우리 역사와 문화를 중국에 편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국민 반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쇼트트랙 편파 판정 논란은 공정성 문제에 불을 지피면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판정 논란이 공정과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030들의 정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뭐 이런 뜻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주변 5개국 호감도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20대는 16.6도, 그리고 30대는 20.1도로 전체 평균인 27도보다 낮았습니다. 예. 이번 판정 논란 이후 한중 온라인 장외전이 펼쳐질 정도로 뜨거운데요. 2030 세대가 중국 네티즌들의 판정 옹호에 맞서서 활발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부심 대단히 강한 세대잖아요. 문화적인 공격이라든가 부당함에 대한 거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터넷 세대 아닙니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네, 그리고 그동안 사드 보복 등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우리나라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불만이 누적된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선 이런 확산하는 반중 정서가 2030 표심을 잡는 데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는 워낙 이웃 나라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미중 갈등도 지금 심상치가 않잖아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반중 정서, 이건 어떻습니까? 네, 미국 여론조사한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조사인데요. 일본, 호주, 미국 등 선진국도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미국,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이번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죠. 예.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복합적인 요인들이 세계적인 반중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힘의 정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탄압, 인권 문제, 거기다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국가적인 평판들이 자신들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도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한명숙 전 총리 이른바 위정모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는데 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나 감찰을 방해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이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받은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 조사를 대검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맡겨 한동수 감찰부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이문정 당시 대검 연구관이 이 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반려하고 사건 주인 검사를 감찰 3과장으로 임명해 역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나 조사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고 고검검사급 이상비위 조사는 감찰 3과장의 일이라는 검찰청 규정도 있어 당시 윤 총장의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검사는 변호인과 상의해 재정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를 상대로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 중인데 이 세 건은 대선이 끝난 뒤에나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남FC 광고비 사건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소동의 발단이 된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 진상조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내일 오전 명예퇴임식을 갖고 검찰을 떠납니다.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에 성남FC 수사 무마에 반발해 사표를 던진 지 18일 만입니다. 박 차장검사는 주변에 수사 무마 의혹은 꼭 밝혀져야 하고 본인 사표로 수사가 재점화되길 바란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무마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대로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의 수사 문개기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박 차장의 사표로 성남FC 의혹은 보완 수사로 이어지게 됐지만 성남지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앞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던 분당경찰서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지청장과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여당 대선 후보 관련 사건을 서로 떠넘기며 처리를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수도권지청의 한 차장검사는 수사무마 의혹으로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는데도 경찰에 사건을 보내는 건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과거에도 외지인들의 서울 부동산 투자가 이어졌습니다만 지난해 지방 사람들의 서울 원정 투자가 역대 최대 집계됐습니다. 특히 다세대와 빌라가 많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지선우 기자가 좀 더 짚어봤습니다. 빌라들이 빼곡한 서울 화곡동 주택가. 주민들의 재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재개발만 진행되면 작은 빌라로도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문의가 빗발치고 내가 지금 집 살까요? 주소 대면서 이 집 돼요 안 돼요? 그런 전화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지방 투자자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사신 분들 계시죠? 그렇게 사신 분들은 목소리 딱 다 있어요. 공시가 1억 이하짜리 전 찾아요. 공시가 신경 안 쓰고 역세권만 찾아요. 지난해 거래된 서울 주택 4채 중 1채 이상은 외지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특히 강서구와 도봉구, 양천구, 구로구에 외지인 투자가 몰려들었는데 저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많은 곳입니다. 서울 집값은 지방보다 덜 떨어지고 더 올랐다는 과거의 경험치가 작용하면서 갭 투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 20년간 상승률이 400%를 넘어 독보적 1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족쇄를 풀겠다고 공언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감도 큽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현상, 여기에 서울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불패 신화까지 겹쳐 지방 투자자의 서울 원정 러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지선우입니다. 국내 대형 콘텐츠 기업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주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규제 움직임 때문인데요. 대선 주자들까지 앞다퉈서 비판에 나서면서 비슷한 방식의 자금 조달에 나서려던 다른 기업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얼마 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입니다. CJ-ENM에서 물적 분할에 상장한 콘텐츠 회사의 작품입니다. CJ-ENM은 다시 한번 핵심 사업부를 떼는 제2의 스튜디오 법인의 설립과 상장을 추진 중이었는데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이 모기업 주식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과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서 방안을 재검토 중이다라고만 말씀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하락했던 CJ-ENM 주가는 계획 재검토 소식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돈이 되는 사업부를 내보내는 경우에 모기업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쪼개기 상장을 막기 위해 해법을 내놓은 상황.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이던 다른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단지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앞서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떼낸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주주들의 강한 반발을 사자 일부 기업은 물적 분할은 하되 상장은 하지 않는 방식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5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목에 타이어가 낀 악어가 발견됐습니다. 여러 차례 구조를 벌인 끝에 악어가 드디어 타이어 넥타이를 벗었습니다. 어떻게 벗긴 걸까요? 유혜린 기자입니다. 악어 목을 감고 있는 오토바이용 타이어. 작은 톱으로 잘라냅니다. 타이어를 분리하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타이어 악어는 2016년 9월쯤 처음 발견됐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모습을 드러냈는데 자연스럽게 빠질 줄 알았던 타이어는 그대로였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쓰나미 속에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악어는 몸집이 길이 5m 이상으로 커졌고 타이어가 목을 조여 질식할 위기입니다. 정부는 악어 구조에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You might be a bit scared to go in the trap because I believe there's been a lot of people trying to catch this crocodile. 모두가 구조를 포기한 순간 마을 주민이 3주 동안 덫을 놓고 기다린 끝에 포획할 수 있었고 악어는 5년 5개월 만에 목을 짓누르던 타이어를 벗었습니다. Pakai jerat 3 kemarin, jerat 2 putus terus 2 kali dikasih putus saya hari Senin. 정부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악어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무덤가에 조각탑이 솟아 있습니다.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쉿 말조심하랍니다. 이 무덤은 조선시대 개의 주둥이를 닮은 마을 앞산에 쓴 말의 무덤입니다. 마을에 말싸움이 그치지 않자 개 주둥이를 막아버린 겁니다. 저마다 사발에 비방과 욕설, 개소리를 뱉어낸 뒤에 묻었더니 마을이 평안해졌다고 하죠. 무덤과 바위들엔 이런 속담들을 새겨놓았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혀 밑에 죽은 말 있다. 말 많은 집 장맛이 쓰다. 하긴 아무 말이나 마구 짓거려대는 집이 장인들 제대로 담그겠습니까? 그렇듯 불교에서 깨끗해져라, 매우 깨끗해져라고 읊는 주문이 수리수리 마하수리입니다. 입으로 지은 죄 구업을 깨끗이 하는 참된 말, 정구업 진언이죠.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공무원 심부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엄호 두둔 발언이 자꾸 헛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도 아플 때 비서가 약을 사다 주는데 자꾸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송영길 대표의 라디오 발언입니다. 진행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처방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니냐고 하자 얼버무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제보자가 통화를 일일이 녹음한 것은 의도적이라는 선대위 대변인의 글은 정치 공작 아니냐는 의감을 의도적으로 풍깁니다. 그런데 공적인 의혹 제보도 아닌 김건희 씨 사적 대화 녹음이 공개될 때 두 손 들고 반겼던 게 또 다른 민주당이었던가요? 당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어설픈 해명으로 사태를 더 키운다는 걱정이 나오게도 생겼습니다. 그러자 침묵하던 김혜경 씨가 마침내 오늘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이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죠. 이 김 씨 의혹 말고도 민주당의 말이 점입가경입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에게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 관리를 잘해달라고 한 당부 아닌 당부는 솔직하기라도 하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매일매일 중국 올림픽 보는 심경일 거라는 그런 황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30분 만에 삭제되기도 했습니다. 이가 부러진 시인이 말이 헛나간다고 푸념합니다. 혀가 이를 피해갈수록 말이 자꾸 교묘해진다. 말이 교묘해질수록 발은 자주 덫에 걸린다. 대선을 한 달 남긴 선거판이 자꾸 블랙 코미디를 닮아갑니다. 2월 9일 앵커의 시선은 점입가경 말이었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쪽 대부분 지역과 서쪽 일부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내려질 만큼 매우 건조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메마른 날씨가 예상되기 때문에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조한데 미세먼지까지 있어서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 지역도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만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수량은 5mm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등으로 오늘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여전히 영하권인데요. 일교차가 크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더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동해안과 남부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9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